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89쪽에 제3절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건축하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뭐 어디에 단지를 지정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래의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대상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좀 까다로우시죠. 왜 그러냐면 이 대상 지역 하나하나들도 아직 선명하게 그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위에 얹을 수도 있고 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더 복잡해 보이게 느껴지시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죠. 대상 지역이 있으니까 단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 지역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대상 지역의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래 대상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요 아래에는 반드시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해서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 뭐 참고로 한 땅바닥에 이러저런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용도구역, 그 위에 또 지구단위계구역, 그 위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몇 개라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0개 법에 따라서 400가지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에는 한 땅의 이름에 37가지가 얹어져 있기도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 외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외지역이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이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도시지역이 아닌 땅에는 이거는 도시지역에 비하면 보전 쪽이죠. 보전하자고 해놓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두 곳 빼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특별한 곳에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요약된 표는 아직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화살표 기억 아래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니은 아래 구역 등에 전부에 지정해도 되고 디귿번 일부에 지정해도 된다. 예를 들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자. 남산 꼭대기 달을 볼 수 있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서 봤을 때 서울역 쪽은 앞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좀 그런가요? 명동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이하로 지어라. 최고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최고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거기서는 25m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없어도 단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25m 넘는 것은 없죠.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런데 그 명동 쪽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그 케이블카 타는 그런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바라보는 쪽에 거기 전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그 케이블카 타러 가는데도 좋고 보기도 깔끔하고 남산 꼭대기 달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건물들도 깔끔하고 훨씬 더 좋은 거죠. 아니면 그 일부 디귿번 특별히 손봐야 될 일부에만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길가 쪽으로만 하고 저 안쪽은 내비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쉽지 않죠. 아무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용도지구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목적들이죠.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각각 내용이 익숙해지셔야 풀리는 거죠. 반복해서 보셔야 풀리는 거지 어느 한 자리를 계속 본다고 해서 풀리는 거 아닙니다. 방화지구를 예를 들어보죠. 상업지역이면 대부분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면 소방설비를 5개를 갖춘다. 뭐 그런 예를 들었었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방설비 5개 있으니까 불이 번지지는 않겠죠. 마구 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거기 단지를 지정해서 큰 길가 쪽만 이쁘게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상업지역 전부를 다 이쁘게 해도 좋고요. 그런 뜻들이죠. 그러니까 2번 새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새로 개발되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2-1번 도시개발구역, 2-2번 정비구역, 2-3번 택지개발지구, 2-4번 대조성 사업지구, 2-5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2-6번 관광단지와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번 택지개발지구를 들어보죠. 어디에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어련히 이쁘게 하려고요.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전체를 이쁘게 해도 좋죠. 그럼 훨씬 더 이쁘잖아요. 1차 분양하는 흔히 얘기하는 시범단지만 이쁘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등등등이 있고요. 3번 보전에서 개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그러니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그러니까 더 크게 개발하자는 곳이죠. 보전으로 묶여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발로 풀리는 땅입니다. 보전으로 묶여 있다가 개발로 풀렸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이것저것 건물을 짓는 겁니다. 2번은 그러니까 각종 법에 의한 사업으로 가는 곳이라면 3번은 그러니까 그 땅이 풀려서 개인들이 알아서 이러저러한 개발을 하는 거죠. 어차피 개발을 반상회에서 결정한 거 아니죠. 관청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개발들 하시라고 알아서 개발을 하면 되죠. 그런데 새로 개발되는데 거기가 우후죽순 엉망진창으로 개발되고 나중에 아이고 이거 안 좋네 어떻게 하지 하기보다도 처음부터 도면을 내서 가면 훨씬 더 이쁜 동네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카페거리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1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 묶여있다가 풀리는 곳. 3-2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즉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된다는 건 도시적 외지역이었죠. 관농자였다가 도시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곳에 정할 수 있다. 4번 도시적에서 그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자는 곳들이 있는데 4-1, 4-2, 4-3 가지고는 시험 나온 적이 없네요. 5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나온 적 없어서 생략합니다.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여기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다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빼고요. 작은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사업 끝나고 10년이죠. 그 아래 괄호에 있는 지정되고 10년 X, 지정되고 10년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사업 끝나고 10년이라고요.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라고요. 정택이 4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고가 아니라 지정되고 10년, 15년, 20년 동안 삽도 못된 사업들을 즐비합니다. 사업이 끝났다고요. 새 단지가 만들어지고 10년.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10년. 10년이면 뭐가 바뀌었어요? 강산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강산이 다 바뀌었는데 멍하니 있으면 사람들 그 옛날 1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깔끔하게 손봐야 된다. 그러니까 2-1번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 빼고요. 2-2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여기에서 풀렸다고요. 그러니까 개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덩어리가 얼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축구장 30개 이상. 그러니까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바뀝니다. 다 개발로 풀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덩어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개인들 보고 알아서 개발하라고요. 여기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덩어리가 30만 제곱미터면 축구장 30개, 공법에서 30만 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가 자주 나옵니다. 30만 제곱미터,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개인이 우후죽순 난개발로 30만 제곱미터면 아유 그 동네 지나가다가 멀미하겠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깔끔하게 손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요.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앞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죠.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서 어디다 할 거냐고요. 도시적 외지역이죠. 관리지역에 계생보가 있잖아요. 주상공록 빼고 계생보 농자 중에서 그래도 지정하기 위한 요건,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려면 그 대상 지역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용도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죠. 계생보 농자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니까요.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용도지구 중에서는 용도지구가 고경미씨 취재한 거 보시기에 빵 터지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하자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적 밖에 있는데 관농자인데 그래도 개발하려면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곳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개발할 수는 없다고요. 세 번째, 용도구역 중에서는요.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두 곳배기 개발하자는 것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할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작은 3번으로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곁가지 사항이고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도시적 외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1번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2번 개발진흥지구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한다. 용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을 하려고요. 근데 행위제한 내용은 그대로 놔둔 채로 이름만 용도지구가 아니라 이름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꾼다고요. 주제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런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용도지구가 귀찮아 보이고 지구단위계획 단지 도면을 얹어서 하는 게 뭔가 좀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무튼 규제 내용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규제하는 문서의 표지 껍데기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3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2번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계획관리지역은 그래도 관리지역이었잖아요. 관농자인데 지정하려면 동그라미 1번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보전관리일 것. 계획관리가 중심이어야 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까지는 포함할 수 있다. 농자는 손대지 말고 그런 얘기죠. 작은 1번, 작은 2번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그라미 2번이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30만, 10만, 3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을 지우고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3-2번 계획관리지역이 정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계획관리가 반 이상이고 생산관리, 보전관리까지를 포함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그 면적이 30만, 10만, 3만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1번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이었으니까 이러저러한 시설이 많이 없는 상태였죠. 거기에 아파트, 연립주택을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집만 집어넣고 여기서들 알아서 사세요. 어떻게 살아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갖춰져야죠.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 작은 1, 2번 빼고요. 동그라미 2-2번 지정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다음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작은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인 경우.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교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 교육청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만 돼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아무튼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죠. 서울, 인천,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너무 큰가요?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크게 그려졌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북한강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한강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쪽 자리들은 그러니까 자연 보전 권역. 그다음에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까지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저 위로 포천 연천여, 그다음에 아래로 평택 화성들여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보전 권역. 여기 아파트가 연립이 들어간다고 30만 하면은 큰 덩어리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시는 물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10만. 아니면 시설 중에 학교가 가장 중요한데 학교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10만만 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3번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과 물류창고를 떠올려 보자고요. 공장과 물류창고 앞에 뭐 여기와 같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업무시설 그런 것들 필요 없죠. 그냥 트럭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잖아요. 아파트 연립 들어가면 30만이 기본이고 10만은 예외인 거죠. 아파트 연립 아닌 공장, 물류창고는 3만 이상만 돼도 지정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4번이요. 동그라미 3번.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 다음에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두 곳빼기 개발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개발할 때 기반시설 갖추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법의 기본 흐름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 10만 갖고 이 예외는 복잡하잖아요. 지문 하나를 만들려도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30만, 30만, 10만, 3만. 아파트 연립 30만, 공장 물류창고 3만. 그거면 됐죠. 3-3번. 이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3-3번.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동그라미 1번 빼고 동그라미 2, 3, 4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곧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 3, 4, 30만, 10만, 3만에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3번 기반시설 환경은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92쪽 와서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면 그 개발진흥지구가 특정한 용도지역 위에 얹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용인의 어느 땅에는 한 필지에 37가지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는 한 땅에 한 필지에 3개의 이름이 붙는 겁니다. 우와, 그것도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37개 이름 붙어 있는 그 땅 할아버지는 그러면 그 땅에서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 37개 법을 다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욕을 해야지 하실까요? 그냥 내비도 그냥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그냥 편히 계시는 거죠. 거기 6개 공법 공부하는 우리도 이렇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37개 법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나누어서 공부해도 그거 뭐 우리 시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공부가 될 겁니다. 그냥 농사 짓고 마시겠죠. 우리는 3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문장 읽고 설명드리죠. 92쪽에 3-3번의 동그라미 1번.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과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 되고,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위에 있어야 되고,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93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그림이 있는 거였고요. 지금 보신 이 동그라미 1번에 대한 해설이 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94쪽 위에 있는 표입니다.
어렵습니다. 한 땅에 이름이 세 가지가 붙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 갖고 시험 문제 나온 거 딱 지문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는 마시자고요. 뭐 그러더라도 설명은 설명대로 가고 한 3번, 4번 다른 것들이 다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큰 어려움은 좀 줄어듭니다만 그래도 외우시는 건 좀 고생이십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94쪽 제일 위에 있는 표를 보시죠. 제일 위에 있는 표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순서를 잘 보세요. 지금 세 가지 색깔로 나눠서 갈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죠. 대한민국 모든 땅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거 아시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겹쳐지는데 겹쳐지는 건 나중 문제고 하나는 알고 계신다고요. 종합이 어려운 거고 종합은 시간으로 해결하자고요. 횟수로 해결을 하시자고요. 다음에 2번째,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 어디라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이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들이 있고 걔네들은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죠. 아까 어디에는 지정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그 지역에서 필요하면 그 땅바닥이 뭐가 됐든 간에 주상공로, 기생보, 농자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하면 어딘가에 지정을 하는 거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필요하면 우리나라 땅 어디에라도 다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색깔을 바꿔서 하도록 하죠. 2번째, 이 개발진흥지구는 우리나라 땅 어디라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정하는 거니까요. 개발진흥지구도 각각마다 어디에도 다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업지역 위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요? 그건 몰라요. 누구 마음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마음이죠. 공업지역에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주거지역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경우의 가능성을 따지는 거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지. 지금 내가 직접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그러니까 대도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은 모두 용도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용도지구는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번째, 이 노란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들을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정해진 곳에만 할 수가 있다고요. 아무데나 노란 동그라미라고 개발진흥지구라고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죠. 주상공록을 빼고 보시면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00세대가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까지가 얹어지면 2곳 빼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2000세대를 집어넣겠다. 2000세대를 집어넣으려면 여기에만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는 그냥 1000세대면 됐지 2000세대까지는 무리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요. 공장과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공장과 물류창고를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공장도 그러니까 5만 제곱미터짜리를 2만 제곱미터로 하자고요. 창고 1만 제곱미터짜리를 2만 제곱미터로 하자고요. 그러려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조금 거의 창고가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창고가 어쩌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거 그것만 할 수 있지 2곳 빼기는 노리지 말라고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가 계생보농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관광휴양은 도시지역만 떠나면 숨이 좀 트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위에 있는 각각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한 내용이 그 아래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그 표 아래요. 지금 이 자리를 짚어보는 겁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여기와 여기요.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어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 제가 드린 말씀 안에 땅바닥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 자리요. 생산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그 설명은 드렸지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아무튼 이 표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아랫줄이요. 그 아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계획관리, 개생부 농자 중에서 계획관리일 때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공장과 물류창고는 보전자는 빼자고요. 그러니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그러니까 조용필 아저씨 여름만 되면 목 터져 외치시잖아요. 도시를 떠나요. 도시만 떠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천천히 붙여가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이 표는 지금 이쪽 그대로니까 지우도록 하죠. 자, 다음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대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동탄 전체 그러니까 동탄 1 신도시인데요. 거기가 904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동탄 내에 복합단지라고 해서 중심상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 중심상가로 불리는 곳이 그러니까 1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전체 100%면 그러니까 거기가 전체의 1.2%입니다. 땅면 여기가 이제 100%로 봤을 때요. 근데 그 1.2%가 되는 그 복합단지 중심상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도면이 나왔는데 그게 53쪽입니다. 그러면 1%가 50쪽이니까 100%로 잡으면 거의 5,000쪽 되는 거죠. 비율 정확하게 따지면 4,355쪽입니다. 동탄 신도시요. 경부고속도로 내려가거나 올라오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부채꼴 모양. 우리가 볼 때는 부채꼴은 안 보이고 이제 산 하나가 보이고 황적산인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 쭉 솟아 있는 아파트들만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이나요. 그 중에 여기 안에 가운데 조그만 네모를 조금 시범단지 옆에 조그맣게 그 한 부채꼴 모양의 블럭이 있거든요. 거기가 53쪽이라고요. 면적 1%가 53쪽.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땅을 다 수용해서 택지를 만들고 다음에 건설회사에 팔았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짓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지은 게 아니라고요. 비율로 실제로는 5,000쪽은 아닙니다만 비율로 따져서 여기 전체에 5,000쪽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주의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이만큼 쌓아놨잖아요. 그거 2벌을 쌓아놓은 책이 있다고요. 또 도면에 대한 책이니까 책 면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걸로 2벌 5,000쪽 책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건설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닌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낸 거죠. 요 가운데 이제 뭐 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가운데 이게 검게 표시된 부채꼴 모양 보일 겁니다. 그게 다음 쪽에 있는 그 거기를 확대한 게 이거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그 알파벳 번호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계속 이제 그 화일로 옮겨져 가면서 그림 글자는 그 숫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모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심 큰 도로가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또 한 블럭이 있죠. 그렇게 해서 번호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1, 2, 3, 4, 5 5개 블럭이 되는 겁니다. 이게 11만 제곱미터 축구장 11개 크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진 곳이고 여기 전체 도면이 5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뭐는 포함해야 된다고요? 기거는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1번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결정조서 96쪽 와서요. 그래서 여기 요 블럭에 도로, 그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그러니까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조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97쪽에 그러니까 블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11, 그러니까 112, 113, 다음에 121, 다음에 122 다섯 개 블럭이 있는 거죠. 이 블럭에 대해서 이 113 블럭에는 뭘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냐면 용도에서요. 숙박시설, 호텔을 지으라고 되어 있죠. 어느 사람이 돈이 좀 생겼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땅 사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 그분은 역시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한번 지어보는 게 할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그 이제 따님 때 와서 이제 돈텔마마 나이트클럽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호텔을 짓고 호텔에 지하층이나 1층, 지하층에다가 나이트클럽을 끼워 넣을 수는 있지 모르지만 여기는 뭘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호텔을 지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111에는 정해진 것 중에서만 골라 지어야 되고 112에는 정해진 것 중에서만 골라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지을 건지 그 각각마다 건폐율 용적률은 얼마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다음 98쪽 보시면 형태 중에 외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 1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심도로가 이게 20m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가게들은 1층에 가끔 상가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내리면 쭉 내려오는 셔터 있잖아요. 막 적적적적적쭉 접혀 올라가는요. 그걸해서 깜깜하게 해놓지 말라고요. 밤에 지나가는 사람 답답하다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답답하다고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 답답하다고요. 투시벽.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그 쇼 윈도우가 있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아가씨들 이렇게 옷 입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들 이렇게 그러니까 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라고요. 불 켜놓고요. 아니면 투시형 셔터, 그 쇠파이프로 된 셔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내려서 도둑놈 들어오는 건 막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답답하지 않게 하라. 그것까지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는 이 도면대로만 지어라. 도면에서 시시콜콜 세부적인 걸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3쪽이 되는 거죠. 3번 가구 획지에 대한 결정조사나 4번 교통처리계획, 5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결정조서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도면만 53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체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동탄 신도시는 5,000쪽 책에 정해진 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 제도입니다. 여기 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시간 조금 내셔서 공부하다가 시간 내지 마시고 어디 외곽에 식구분들이랑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음식 먼저 드시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그 주소 집은 온 나라 루이스 한번 찍어보고 하다 보시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해진 게 있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해져 있으면 그 지구단위계획 도면까지 접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충분하시겠네요. 이 기본서에 이런 도면들을 이거 넣은 것만도 상당히 이게 좀 적지 않은 노력이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어떤 품위가 있고 기본서에 양이 있는데 이런 도면 중에 특별하게 아주 강조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보셨는데 결론이요. 농지법까지 어디서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얘기는 나옵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됩니다. 도면이 나오면 개인은 그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단지 전체에 대한 도면을 내니까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 더 크게 지어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그림이 떠올리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 자리들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오셨고 잠깐 쉬고 또 다음 뒷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